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돌싱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었던 작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 세상에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아마 제 사연이 그 말을 딱 뒷받침해주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저는 자주 성가해서 돈이 많지만 집 자체는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외동딸이라 다른 형제가 있는 집보다는 육아 비용이 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부족하지도 않았기는 해요. 그냥 남들 다니는 만큼 학원 다니고 남들 받는 만큼 용돈도 받아 쓰고 딱 평범함의 기준점처럼 살았던 것 같네요. 부모님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공부머리가 없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옷이며 액세서리를 사고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진로를 정할 나이가 되니 자연스레 쇼핑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옷 팔고 싶다, 액세서리 팔고 싶다는 생각 정도만 했었는데 제가 직접 정보도 알아보고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쯤에는 명확하게 내 쇼핑몰을 창업해서 물건을 팔고 싶다고 명확하게 꿈이 잡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했더니 부모님은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다 보니까 쇼핑몰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전문 직종은 아니니까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그냥 적당한 회사를 다니라고 하는 걸 제가 몇 날 며칠을 설득하니까 정 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돈 모아서 하거라 라고 하셔서 바로 알았다고 하곤 수능 직전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미성년자도 받아주는 알바가 있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용돈 받는 것도 용돈 받는 대로 차곡차곡 모았어요. 쇼핑몰도 엄연한 사업이니만큼 자본금이 있어야 하니 어느 정도 원하는 돈을 헤아려 보니 최소 몇백은 돼가지고 정말 거의 반년 동안은 알바에 목을 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저는 20살 초반에 제 쇼핑몰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돈을 조금 모으긴 했어도 넉넉하지는 않았기에 처음에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홈페이지도 엉성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안목 있는 사람들은 제가 파는 옷을 살 거라고 믿으며 열심히 홍보도 하고 돈 생길 때마다 새로운 물품들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뭐라도 하고 있으니 하루에 하나 정도 팔리면 많이 팔리는 것들이 10개도 넘게 주문이 들어오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포장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돈 버는 맛을 한번 느껴보니까 힘든 것도 즐겁다고 느껴질 정도여서 더더욱 일에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쇼핑몰을 운영하기를 몇 년, 이제는 제 주변 친구보다 월등히 높은 수입을 내고 있고 탐탁지 않아 하던 부모님들도 제가 차 바꿔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하니까 우리 딸 능력 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만 하다가 문득 돌아보니 저한테는 여유롭던 추억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있는 친구들도 학창시절에 사귄 친구들 몇 명, 특히 연애는 꿈도 못 꿔봤습니다. 어릴 때는 여중여고를 다녔고 남들 대학 다닐 때는 대학 안 가고 사업에 매진했으니 누굴 만날 틈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인터넷에서 알콩달콩 연애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저렇게 즐거울까? 라는 궁금증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없는 친구들한테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흔한 소개팅도 해본 적이 없어서 첫 소개팅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물어보고 그랬네요. 하지만 소개팅을 했어도 결혼은커녕 연애로도 이어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평생 연애나 결혼은 못할 팔자인가 보다 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하던 쇼핑몰은 규모가 좀 커져서 저는 반듯한 사무실도 차려놓고 쇼핑몰 일을 도와줄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기존에 하던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말고도 남성 의류 쪽으로 판을 벌리게 돼서 남성 의류 쪽 피팅을 도와줄 모델을 뽑아야 해가지고 공고를 올렸습니다. 보통 저는 사람은 많이 뽑지도 않기도 하고 직원들 대우를 잘해줘서 이직률도 낮아가지고 공고를 올리는 횟수가 손에 꼽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이었죠. 다른 쇼핑몰들이 모델한테 월급을 얼마나 주나 몇 군데 참고한 뒤 평균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고를 내니 연락도 잘 오더군요. 이력서를 꼼꼼히 보면서 직원들에게 1차 면접을 시키고 저는 최종 면접만을 맡았습니다. 보니까 최종 면접에는 딱 한 명만이 붙었더라고요. 사실 이쯤 되면 굳이 저까지 면접을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확정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한번 만나봐야 느낌이 오기 때문에 예정대로 최종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 시간 전 마지막으로 면접장 이력서를 한번 훑고서 기다리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들어오라고 했죠. 근데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진보다 10배는 잘생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옷을 파는 곳이니 몸매랑 비율이 좋아야 해서 얼굴은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몸매만큼 얼굴도 엄청났습니다. 직원들이 최종 면접자 너무 멋있다길래 그냥 하는 말인 줄 알고 흘려넘겼던 게 후회될 정도였어요. 기존 직원 중에도 남직원이 없던 건 아니었으나 너무 오래 같이 일하기도 했고 그 직원은 여자친구도 있는지라 평소 지낼 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남자 모델은 달랐어요. 슬쩍 물어보니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고 나이도 저보다 3살 정도 어린데다가 외적인 게 너무 뛰어나니까 자연스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일하다가 흘깃흘깃 남자 모델을 보면 공교롭게도 남자 모델 역시 제 쪽을 보고 있는지 눈이 마주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별다른 연애 경험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서로 관심이 있다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애까지는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못해도 3년 이상은 연애를 하고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 3년의 연애는커녕 그냥 이왕 사귀게 된 거 바로 결혼까지 가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귄 지 반년쯤 되었을 때 넌지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일찍 결혼하는 게 좋은데 자기는 어때? 하고요. 그랬더니 나도 결혼은 일찍 하는 게 좋더라. 너무 늦으면 오히려 부담되고 라는 답이 와서 그때부턴 조금 저돌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 인사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했어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돈으로 월급 받는 직원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랑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반대로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습니다. 쇼핑몰을 언제부터 했는지, 얼마 정도 버는지도 서슴지 않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가릴 것도 없을 테니 편하게 알려드렸는데, 아유, 젊은데 능력 있네 하면서 결혼하게 되면 식은 어떻게 할지, 언제쯤 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바로 결혼 허락을 해주셨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제가 계속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부모님도 그래, 어차피 결혼은 네가 하는 거니까 잘 살아야 한다 하면서 결국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예식장도 잡고 이것저것 준비한 후 연애를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희는 결혼에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수입 자체가 남편보다는 제가 많이 벌기 때문에 생활비는 전부 제 돈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제 수입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었고 사실 애도 없는 상황에서 부담될 정도로 들어갈 일은 없었거든요. 혼수며 집까지 제가 함께 책임졌죠. 이쯤 되면 너무 멍청하게 결혼한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설사 나중에 부득이한 일이 일어나도 명의 같은 건 다 제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우리가 같이 해야지 하면서 제 부담을 나누려고도 했죠.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더 거리낌 없이 제가 먼저 나서서 돈 쓰고 그랬습니다. 또 그때부터는 시댁도 알뜰살뜰하게 챙겼어요. 저는 원래 결혼하고 나면 양가 부모님한테는 명절이나 생신 정도 때만 연락드리고 찾아가서 챙겨드리는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날 아닌데도 어머님, 아버님, 요새 날도 좋은데 가까운데 여행 한번 다녀오실래요? 백화점 들렸는데 어머니한테 잘 어울리는 코트가 있어서 한 벌 사왔어요. 하면서 선물도 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초반에는 분명 제가 뭔가 해드리면 시부모님이 엄청 미안해하면서 계속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오신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여유 있게 뭔가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만 하셨는데 좋은 며느리 들어와서 호강한다고 덕분에 잘 쓰겠다, 잘 다녀오겠다, 칭찬 일색이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게 돼서일까요? 점점 제가 무언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혔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니까 두 분 다 하시는 일을 그만두시고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은 원래 드리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용돈이라고 해도 두 분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모님 드리듯 꾸준하게 매달 드리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일을 안 하고 저한테 의지를 하니까 얼결에 제가 용돈을 넘어서 두 분의 생활비를 챙겨드리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쉬고 싶으면 저한테 돈을 받아 쓰실 거였으면 미리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그래, 한평생 못 쉬고 그러셨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다시 일 시작하실 때까지만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대신에 올해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말로는 몇 개월 안에 다시 일을 하실 것 같았던 시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도 일은커녕 오히려 놀러 다니는 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무슨 등산 모임도 나가시고 갯돈도 낸다고 하시고 옷이며 가방에 사치까지 시작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자연스레 제가 시댁에 보내야 하는 돈도 늘어났죠. 게다가 이 상황은 외국에 있던 시누이가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시누이는 대학교 초년생의 나이였는데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1년간 호주에 나가 있다가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쯤에는 시누이가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 때만 잠깐 얼굴을 보고 그 이후에는 연락도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 시누이는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던 것 같은데 시부모님이 호화롭게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연락을 하면 뭔가 얻어낼 게 많다고 생각이 됐는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곧 생일인데 혹시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이번에 원데이 클래스 배워보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저는 동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누이가 동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지만 다 챙겨줬어요.
시부모님 주듯 가끔 용돈도 주고 그 나이 때에는 조금 비싼 옷이나 가방을 사달라고 해도 어지간해서는 선물을 해줬죠. 아까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물질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다고 해도 그걸 그냥 참아 넘길 수 있었던 건 제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남편이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남편도 슬슬 씀씀이도 커지고 일반적인 직장인 봉급으로는 기존의 제 돈으로 생활하던 거의 반도 못 누리니까 아예 저처럼 쇼핑몰이든 뭐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댁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귀찮은 듯 넘기고는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눈치채고 바로 이혼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일단 저때까지는 남편 하나 보고 다 괜찮다고 넘겨왔기 때문에 남편이 사업 시작하는 것도 물심양면 도왔습니다. 그렇게 시부모, 시누이, 남편까지 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니 언제부턴가는 저조차도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인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지치겠다 싶어서 시부모님한테 해주는 건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다 줄이고 시누이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제 돈으로 일절 뭐 안 해줄 거라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돈으로 유세 부리냐는 소리부터 부족한 거 기껏 아들이랑 결혼시켰더니 지가 왕인 줄 안다는 소리까지. 처음에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본성인 모양이었습니다. 지원을 일절 끊은 뒤에 한동안은 시부모님이며 시누이며 저한테 전화를 못해서 안 달랐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지 엄마랑 아버지랑 전화 좀 해봐 라는 식으로 말이 전달되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든 몰릴 것 같아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 절대 결심 안 바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시부모님이랑 시누이한테도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문제는 어찌저찌 제 쪽의 일방적인 차단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었죠. 바로 남편이요. 시댁의 빌붙음이 이 지경까지 왔을 때도 저는 이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약간 변하긴 했어도 이전에는 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준 만큼 제가 시댁과 칼같이 굴어 스트레스 받을 일을 없앤다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도움을 받은 진행하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가끔 가다가는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말 바쁜가 보다 했겠지만 이미 예전과는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낯설어서 그런지 이상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젊고 잘생겼으니 혹시 다른 여자라도 만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치솟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쓸데없는 의심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닌데 정말 그때는 기운 같은 게 이상했습니다. 흔히 여자들은 육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여자의 육감이 고개를 쳐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작은 카메라를 하나 사서 남편 차에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비록 의심으로 이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제 걱정이 그저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일주일 뒤 저는 마침 집에 있던 남편한테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달라는 핑계를 대며 남편 차에 타서 몰래 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사실 약속 같은 건 없었어요. 남편 차에서 내리고 나면 적당한 카페에 들어가서 함께 챙긴 노트북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죠. 카페에 도착해서 앉아가지고 영상을 틀은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차에 웬 여자 2명을 태우고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생생하게 찍혔어요. 피가 차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쌀쌀한 행동이 이제야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영상을 끄고 싶었지만 조금 보다 보니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만큼 이걸 잘 챙겨보고 증거로 만든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는 사진으로도 찍어두고 짧게 편집까지 해서 핸드폰에 넣어둔 뒤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니 남편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라며 말하더라고요. 팔자 좋게 소파에 늘어져 TV를 보면서요.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남편이 누운 소파, 보고 있는 TV, 심지어 입고 있는 실내복까지 전부 제 돈으로 산 거라는 걸 인식한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대꾸도 안 하고 남편이 서재로 쓰는 방에 들어가서 남편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안 가시더라고요. 가끔 제 컴퓨터 대신 남편 컴퓨터를 쓰는 일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나 봅니다. 원래 같았으면 정말 업무용으로 썼겠죠.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 몰래카메라 영상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남편의 SNS 메신저에 들어가서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대화는 가관이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영상에 나왔던 여자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람난 것도 아니고 아예 돈을 주고 여자를 사서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와 남편만이 있는 단톡방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 제 돈을 아주 자기들 것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잘 꼬셔서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돌리게 하라느니 제가 여행 보내주고 돈 대주는 일이 주르니까 저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면서 단물만 빼먹고 빨리 이혼하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전부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놓고 거실에 나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리모컨을 남편한테 던졌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래 하고 소리 지르는 걸 아까 핸드폰으로 보내둔 몰래카메라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길래 머리털 다 뽑아버리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고 윽박을 지르고 그냥 무작정 끌어내서 바깥으로 밀쳐냈습니다. 지금요? 깔끔하게 이혼했죠.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해줬던 것도 제 돈 때문이었나 싶어요. 아무튼 뼈저린 교훈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얼굴 하나 보고 남자 안 만나려 합니다. 사연을 끝내려고 보니 제 얼굴에 침뱉기를 한 것만 같네요. 그래도 마음은 후련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 생겼네요. 다름 아닌 사연자님의 집안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사연자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일기장을 보다가 그런 로또 같은 행운을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저도 이렇게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연글까지 적어서 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유튜브를 듣다 보면 어릴 때 듣던 라디오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어릴 때 손편지를 써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그때의 감정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글재주가 없기에 방송하시는 선생님이 잘 다듬어 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남편과는 24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아이들 2명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삶의 낙이었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어요. 바로 술을 마시면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어요. 가끔은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강요했는데 그때마다 혼자 방구석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너무 무섭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싶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만 예전에는 저처럼 남편에게 맞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혼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의 가부장적인 모습에도 참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자의 역할이었어요. 또 이혼이라는 것을 하면 누구의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여자가 내조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치부가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 2명만 바라보며 힘든 시절을 버텨야만 했어요. 젊은 시절에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던 것은 그래도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크게 돈을 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저에게는 못해주어도 자식놈들 2명은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못난 어미로서 자식들만 행복하고 탈 없이 자라준다면야 그저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아왔었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남편이 집에 낯선 여자와 갓난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살 가족이야. 얘들아, 이리 나와봐. 너네 둘째 엄마니까 앞으로 작은 엄마라고 부르면 돼. 당신보다 한창 동생이니까 잘 챙겨주고.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어린 여자와 아이 1명을 소개시켜주는데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었죠. 남편은 혼의 자식을 데려오는 것도 모자라 그 젊은 여자까지 집에서 같이 살라고 하니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어요. 아이들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 여자는 남편의 회사에서 격리를 하던 20대 어린 여자였는데 이제는 하다못해 그 여자와 바람이나 함께 살라는 것이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당신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저희는 뭐고?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악을 쓰고 따졌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손찌검 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 집에는 본처와 바람핀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버텨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여자, 아니 아이들에게 작은 엄마는 어리고 예뻐서 그런지 친자식들도 그 여자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애들도 보는 눈이 있는지 나이 많고 못생긴 저보다는 젊고 예쁜 여자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서럽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상간녀를 뭐라 부르기도 그러니 작은 엄마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무튼 작은 엄마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남편과 함께 회사로 출근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뒷바라지와 집안일은 제 몫이었어요. 남편이 개무시를 하다 보니 아이들도 사춘기가 될 무렵에는 제 말을 안 듣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여자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작은 엄마가 저를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형님, 여자로서 형님 마음 이해해요. 저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어쩌다 제 신세가 이렇게 됐는지. 라고 말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기도 했는데 저도 작은 엄마가 어딘지 모르게 안쓰러운 생각은 들었어요. 작은 엄마는 혼인신고도 올리지 않았고 저희 집에서 얹혀 사는 꼴이었으니 폭군 같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남편과 바람이 난 작은 엄마가 죽도록 싫고 미웠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미운정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착한 건지 모자란 건지 그렇게 동변상련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엄마의 뒷바라지까지 해주었습니다. 가족이 많아지다 보니 온종일 집안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6식구에 밥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 만들 시간이 되었죠. 이런 신세가 처량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나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무식한 엄마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무시할 때도 있었지만 남들 다 오는 사춘기에 오는 반항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에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었어요. 장 보는 날만 어렵게 남편의 눈치를 봐가며 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래서 제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인 건 작은 엄마가 저 대신에 아이들 용돈까지 챙겨주었는데 이러다 보니 못난 친엄마 대신 작은 엄마를 따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어요.
또 작은 엄마가 아이들을 예뻐라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되었지요. 그렇게 모진 세월을 버티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저 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메어오더라고요. 아무리 못나도 내 남편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 앞길이 막막하고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는 함께 일을 하던 도련님이 이끌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남편의 몫으로 약간의 돈만 저에게 주었지요. 세월이 한창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회사가 도련님에게 넘어간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밖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도련님을 고소하고 돈을 받으라고 야단이었지만 그때 당시엔 뭐가 뭔지도 몰랐고 무식하고 멍청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문제는 남편이 살아생전에는 식구가 많아도 먹고 사는 것이 아무 지장도 없었지만 남편의 작은 목숨값으로는 몇 달도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작은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처음에는 잠깐 외출을 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되어도 그 여자는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 피부치까지 버리고 도망간 사실을 알았을 때는 참 허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 어린아이들과 또 혼외자식까지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혼외자식을 고아원에 데려다 줄까 생각도 들었지만 뻔히 제가 살아있고 저를 바라보며 큰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를 차마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턴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팔아도 보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보고 그리고 노가다 작부까지 하면서 특히 식당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 잘하는 것이 음식 만들고 치우는 일밖에 없었기에 다행히 저를 써주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죠. 지금이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일자리도 많았겠지만 그 시절에는 나이 많은 아줌마가 일거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렇게 돈을 벌면서 저희 식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보며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첫째가 집에서 고생하는 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잘해주었는데 문제는 첫째가 대학교 입학할 때였어요. 제가 그렇게 일을 해도 그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았어요. 첫째는 공부를 곧잘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저에게 이야기했죠. 엄마, 그냥 나 공장이나 들어가서 돈이나 벌래. 요즘 대학교 나와도 취업 잘 안 된대.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어떻게 공부해서 붙은 학교인데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어. 대학 등록금이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말로는 호언장담했지만 그 비싼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고심 끝에 집을 팔기로 했어요. 남편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재산은 집밖에 없었기에 그거라도 처분하고 어떻게든 첫째를 대학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게 헐값으로 내놓은 것 같아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첫째의 대학비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혼외자식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아이라 끝까지 제 손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이 3명을 잘 키우니 제 인생 스스로가 남은 것은 없었지만 뿌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막둥이가 대학교 졸업을 한 날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정분아, 너 정말 고생했다. 넌 정말 대단한 여자야. 참 대견하다. 라고 스스로 칭찬을 해줬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힘든 나날들을 어떻게 버티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자식들도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손주들도 안겨주었어요.
손주 녀석들을 보니 자식들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는데 첫째가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어제 꿈에 엄마가 나왔는데 잘 지내나 싶어서 연락했어. 요즘 애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생각 없어? 얘는 갑자기 무슨 말이니? 내가 같이 산다고 하면 며느리가 욕해. 요즘 세상이 어떤데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여자가 어디 있어. 집사람한테도 다 말해놨어.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어떠냐니까 좋다고 하던데. 됐어. 무슨 이 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동네 가서 사는 것도 영 불편하다. 첫째 연락이 고마웠지만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며느리와 함께 며칠 후 집을 찾아왔어요. 엄마,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니까. 혼자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그래요, 어머님. 혹시 저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야단인데. 그냥 같이 살아요. 아들과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큰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큰아들보다는 며느리의 호의가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래도 집안의 어른이랑 같이 사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할 텐데 이렇게 사정사정 하는 것을 보니 제가 남편 복은 없어도 아들 복, 며느리 복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적적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막상 오래된 집을 떠날 생각을 하니까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라고요. 집을 급하게 내놓았는데 운이 좋게도 바로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큰아들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회사를 쉬면서 이사하는 것을 도와줬고 엄마 모시고 살아서 너무 좋다는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그리고 집을 정리하면서 창고 깊숙이 놓아져 있었던 오래된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집이 좁아 창고에 넣어둔 상자인 것 같았어요. 색이 다 바래질 만큼 오래된 박스였는데 열어보니 그 박스에 있었던 것은 죽은 남편의 일기장이었어요. 그것을 보니 예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창고에 쭈그려 앉아서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렇게 원망스럽고 미웠던 남편인데 그것을 보니 옛날 추억이 떠올랐어요. 저와 만났던 날부터 결혼하기 전날의 일,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일까지 모두 적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세심한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사가 마무리되자 보자기에 싸서 품속에 꼭 안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서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되자 다시 일기장을 펴서 읽어보았어요. 오늘 뒷마당 대나무 밑에 금을 묻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우리 가족의 미래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는 김만덕을 친동생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남편은 그때 당시에 도련님과 심하게 다툰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을 보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적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를 불러서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첫째도 일기장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빠 생전에 그렇게 여유가 있었어? 무슨 금을 사서 땅에 묻으셨다는 거지? 그러게, 너네 아빠가 참 별종이긴 했어도 그렇게 나도 몰래 그럴 줄은 몰랐네. 그런데 그 집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몰래 와서 파볼 수도 없잖아. 남편이 금을 땅에 묻었다는 사실은 알았어도 막상 집을 처분한 지 20년도 넘었기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 시기에 집주인이 땅을 팠거나 재건축이라도 있었으면 사실상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혹시나 몰라 다음날 큰아들과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수십 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러보았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급하게 집을 처분할 때 왜 이런 집을 이렇게 싸게 내놓냐고 물어보시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인상이 굉장히 선하셨고 저희 집에 딱한 사정을 알고 이사하고 아이들 짜장면이라도 사 먹이라면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신 할아버지였기에 기억이 났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저 기억하세요? 저의 인사에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살피더니 기억한다고 여긴 어쩐 일이냐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원래는 할머니도 같이 이사를 오셨는데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긴 어떤 일로 왔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속으로 고민을 했어요. 그러자 첫째가 옆에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뒷마당에 장난감을 묻어놓았거든요. 요즘 자면서 이 집에 살던 꿈을 자주 꿔요. 어릴 때 동생들이랑 마당에서 곤충도 잡고 그랬었는데 가끔 생각이 나고 그래요. 이제 남의 집이라 들어오지는 못해도 그때 시절 추억하면서 그 장난감이라도 가지고 가고 싶어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왔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알겠다고 하고 삽까지 찾아다가 건네주면서 어디냐고 같이 찾아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저희끼리 찾겠다고 말을 드리니 알겠다는 말씀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마당에는 대나무가 많이 있었기에 그 위치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여기저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봐도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삽질만 했더니 남편이 일기장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중간에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찾았냐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릴 것 같았어요. 괜히 남의 집 마당만 여기저기 헤쳐놓은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지막 남은 한 곳을 파기 시작했는데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일기장에 적어놓은 상자를 드디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이었지만 혹시나 할아버지가 알게 될까봐 숨을 죽이고 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자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커다란 괴짝이 땅 깊숙이 들어있었고 무게도 꽤 나가서 아들 차까지 나르는 데에도 고생을 했습니다. 삽질을 하느라 망가진 마당 정원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부랴부랴 드리고 남편의 보물상자를 들고 집으로 와 열어보았는데 눈부시게 반짝이는 금괴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아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죽은 남편은 아무도 모르게 1kg짜리 금괴 20개나 땅속에 몰래 묻어놓았던 것이었죠. 언제 샀는지도 몰랐고 왜 그것을 묻어놓았는지 영문은 알 수 없었지만 마른 하늘에 돈벼락이 떨어졌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 시세를 잘 몰랐지만 그것의 값어치가 꽤나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핸드폰으로 찾아보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이거 지금 시세로 14억에서 15억 정도가 될 것 같아. 이 말을 들으니 다시 한번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살아생전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이제 드디어 보답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많은 노인네가 그 돈이 어디 쓸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냥 나 죽을 때까지 쓸 돈 생각하면 1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나머지는 너네 삼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생한 엄마 거지 자기들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자식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첫째가 혼의 자식인 막내에게도 돈을 나눠주는 것을 꺼려했어요. 엄마, 솔직히 막내는 아니지 않아? 지금 막내도 제약가림 잘 하면서 살고 있고 엄마가 안 버리고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돼. 그런데 이것까지 주는 건 좀 그렇지, 엄마. 큰아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제가 고생한 걸 늘 지켜봤었던 큰 놈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막내도 엄연한 제 자식이고 제가 애지중지 키워왔기에 그렇게 나눠가지 않으면 한 푼도 가져갈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제가 보는 앞에서 삼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저희 집안에 행운이 찾아왔고 지금 저는 큰아들 집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세 번째 사연인데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가장 남편이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한 가정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연자님은 악몽을 꾸실 만큼 힘든 상황이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2명 키우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내 가족이 함께 살면서 풍족하지는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잘 생활하였어요. 저에게는 무심하긴 해도 딸아이에게 다정다감한 아빠의 역할을 잘해준 남편이 참 고맙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 몰래 딸아이 용돈도 챙겨주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정말 딸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름을 들으면 알 듯한 대기업을 다녔는데 어느 날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에 술, 담배를 멀리하던 사람이라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여보, 어떻게 해?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물어봐도 눈물만 흘리고 우리 불쌍한 지연이 못난 아빠 때문에 고생이 많네 라고 말했어요. 항상 가장으로서 멋지고 듬직한 모습만 보여줬기에 이런 남편의 모습이 생소하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 해장하라고 북엇국을 끓여주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 나 몇 시에 집에 왔어? 뭔 술을 그렇게 마셨지? 라고 말했지만 애써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걱정되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빈속에 술을 마셔서 그런 것 같다며 웃으며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40대 후반인 남편은 회사에서 희망퇴직의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언젠가는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일할 날이 더 많을 나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도 심장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첫째를 낳으면서 회사를 때려치고 있었기에 저희 집의 유일한 소득원인 남편이 일을 쉬게 되면 내 식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는 저와 딸들 역시 근심 걱정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1달, 2달이 지나가도 남편은 회사를 관두지는 않았어요. 퇴근하고 가끔씩 옆팀 김 과장도 버티다가 이번 주까지 나온다나 봐. 그 집도 아직 아기가 초등학생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가 봐. 라는 말을 했어요. 회사 경영 사정이 안 좋아지자 희망퇴직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컴퓨터도 없이 구석자리에서 하얀 벽만 종일 바라보게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회사 평판이 떨어지게 되어서 사람을 자르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하니 참 기업들의 갑질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20년 넘게 몸바쳐 일한 직장에서 한순간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보다 남편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이 쉽지 핸드폰도 못 만지고 종일 하얀 벽만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도저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라도 하자는 심정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나이 40 넘은 아줌마를 써주는 데가 없었지만 다행히도 집 근처 치킨 가게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회사에서 퇴사하고 치킨집이라도 하자. 나도 알바하면서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밥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영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망한 데도 한두 군데 아니고. 지금 경영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곧 나아질 거야. 그렇다고 언제까지 출근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순 없잖아. 회사에서 그래도 부장인데 밑에 직원들 보는 거 좀 그렇잖아. 괜찮아, 여보. 그 사람들이야 어차피 내가 회사 나가면 남이지만 내가 이렇게 회사 나가면 우리 지영이 지연이는 어떻게 해. 남편은 자존심보단 저희 가족을 생각하는 게 더 우선시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장의 무게가 뭔지 젊었을 때 남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존심 하나는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며 딸바보가 되었고 또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그깟 자존심도 다 버렸다는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남편과 부둥켜 안고 한창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은 희망퇴직을 받은 직원들 사이에서 꿋꿋이 버텨나갔어요. 반년의 시간이 지나가자 회사에서도 이런 남편을 독종이라고 생각했는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한 어느 날 남편이 기쁜 얼굴을 하면서 여보, 드디어 회사에서 일을 줬어. 라고 흥분한 채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와의 긴 싸움에서 승리한 순간이었고 저와 남편은 해냈다면서 한참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정말 회사는 양아치처럼 남편을 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강원도로 보내더니 그 다음 날은 부산으로 보내게 하고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 남편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면 딱히 할 일도 없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남편을 못 살게 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남편은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너무 화가 났던 것은 한 번은 충청도로 출장을 보냈는데 그때는 장기로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원룸을 구했어요. 그런데 1개월도 안 되어서 제주도로 가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결국 그 원룸은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한동안은 월세를 내야만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아 했고 저에게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은 남편을 지방지사에 돌리더니 회사에서는 결단을 내렸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관두게 할 심산이었는데도 꿋꿋이 다니자 광주지사로 발령을 낸 겁니다. 이번에도 다른 곳처럼 잠깐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또 가라고 할 것 같아서 가는 날에도 옷들 몇 개만 챙겨줬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고생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번에는 관사까지 배정해 주더라고요. 관사라고 해봤자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다행히 남편 혼자 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잠자리가 예민한 편이라 남들과 같이 잠을 못 자서 신혼 초에도 고생을 했는데 혼자 지낼 수 있다는 말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자주 못 보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저희가 젊은 신혼부부가 아니라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본다면서 올라왔고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몇 시간씩 올라와주는 남편이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년 지내다 보니까 큰딸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성인이 된 딸을 보니까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남편의 회사에서 자녀 등록금이 어느 정도는 지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거봐, 우리 그때 힘들긴 했어도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때 그렇게 버티길 얼마나 잘했어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광주지사에서도 자리를 잘 잡고 인정을 받는 듯해 보였습니다. 광주지사에서는 영업팀 본부장을 달았다고 했는데 그런 남편이 너무 멋있었어요. 둘째 딸아이도 대학생이 되었고 남편도 급여가 많이 올라서 생활이 여유로웠어요. 저도 한 번씩 남편의 관사에 가기도 했는데 여자 손길이 없어서 무언가 집안일이 쌓여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주말에 서울집에 올라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집에 올라오던 남편이었는데 이번 주는 좀 집에서 쉴게. 좀 피곤하네. 금요일 회식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어. 이번 주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 주말에 골프 모임이 있어서 다음에 갈게. 라는 말을 하면서 서울집에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어갔지만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광주에 내려간다고 해도 남편은 에이, 거기서 여기까지 뭐 타러 와. 그냥 내가 나중에 갈게. 라고 하면서 관사에는 못 오게 했어요. 이때만 해도 남편에게 이렇다 할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전화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먼저 끊어버리기도 했어요. 제가 밥은 잘 챙겨 먹냐는 말에 남편은 알아서 잘 먹고 다녀. 당신이나 잘 챙겨 먹어. 귀찮게 계속 전화하지 말고. 라는 말을 했어요. 부부관계가 젊은 사람들처럼 좋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항상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저렇게 짜증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 너무 큰 상처였어요. 이 말에 저도 화가 나서 일부러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했는데 무심한 남편은 저에게 먼저 연락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소녀같이 여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밥 먹으라고 챙겨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나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오랜만에 보러 간다고 하고 찾아갔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남편의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몇 달 전에 왔을 때에는 정리정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무언가 어지럽혀진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속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지낼 수 있으면 집에 있을 때도 좀 치우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옷장을 보고서 무언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못 보던 옷들이 있고 제가 사주지 않은 속옷들도 있는 것이었어요. 당신 옷 샀어? 혼자 지내다 보니 퇴근하고 심심해서 백화점 들려서 구경하면서 샀어. 평소에 자기 꾸미는 걸 모르는 남자가 젊은 사람들이 할 법한 옷들을 샀다니 뒤늦게 겉멋이 들었나 생각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딘지 모르게 남편이 요 근래 저를 대하는 태도나 못 보던 속옷이 있는 것이 찝찝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옷 산 게 뭐가 이상하냐는 태도였지만 여자의 감이라는 게 다른 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남편에겐 비밀로 하고 다시 광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집안이 아주 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널브러져 있는 소주병과 치우지 않은 음식들을 보니 집안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휴, 그럼 그렇지. 나온다고 며칠 전에는 급하게 청소했나 보네. 라고 생각하면서 투덜대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창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통에서 시커먼 무언가를 발견하곤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스타킹이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분명히 외간 여자가 집에 왔다 간 듯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퇴근을 해서 당신 언제 왔어? 올 거면 말하고 오지. 라고 놀라며 말하더군요. 그때 스타킹 봤다고 이게 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서 차마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남편 일어나기 전에 관사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한창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명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 같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혼은 증거 싸움이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CCTV를 구매했어요. 요즘 인터넷 배송이 빨라서 다음날 바로 배송이 오더라고요. 택배를 받고 바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대로 거실에 한 대를 설치했어요. 남편에게는 내려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핸드폰으로 CCTV만 쳐다보았는데 퇴근하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늦게까지 보다가 잠드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창이 지나도 남편은 별일 없이 퇴근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새벽까지 CC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보니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날 몇 시에 들어왔는지 녹화된 것을 보았는데 저는 그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서 남편은 집에 왔는데 어떤 여자와 함께 왔어요. 복장도 굉장히 야했는데 거실에서 남편과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니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과 그 여자는 화면 밖으로 사라졌는데 아마 안방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정도 후에 그 여자가 거실로 나와서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어 있었어요. CCTV를 거실에만 설치했었기에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지는 못했는데 분명 다른 여자와 그 짓거리를 한 것이 분명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CCTV를 한 대 더 구입했어요. 그리고 배송이 오기 전까지 계속 핸드폰을 쳐다봤는데 남편의 행동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제 보았던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어요. 확대해서 보니 큰딸 정도 되는 어린 여자였는데 그런 여자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CCTV가 배송이 되고 다음날 광주를 다시 내려가 안방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정적 증거를 잡아서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는데 제가 CCTV를 설치한 그날도 남편이 그 짓거리를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이 되었죠.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거렸어요. 가끔 남편 관사에 가면 자고 오는 날도 있었는데 다른 여자와 그 짓거리를 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 아빠라고 생각해서 참았었는데 제가 본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같이 살 때는 여자 문제 한 번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지난 날이 생각나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이번 달 생활비 붙여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먼저 할 말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뭐 말하는 거지? 지난달 보너스 나온 거 말한 거야? 저는 그때서야 보너스가 나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돈 나온 것을 저한테 말하지도 않고 그 돈으로 계집질을 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찼죠. 그거 말고 할 말 없다는 거야? 제가 계속해서 따져도 남편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전화로 이야기하다가는 제가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광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해. 나 지금 바로 갈게. 너 뭔데 그래.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오지 그래. 아니, 난 오늘 꼭 말해야겠어. 지금 갈 테니까 이따가 이야기 좀 해. 남편과 단판을 지을 심산으로 바로 광주로 내려갔어요. 기차 안에서도 너무 화가 나서 맥주 한 캔을 마셔버렸습니다. 남편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기다리니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할 말 없어?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 줄게. 아까부터 다짜고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보너스 나온 거 말 안 해서 화났어? 끝까지 발뺌할 생각이었는지 남편은 끝까지 모르세였어요. 참다 못해 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화한 것을 보여주자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CCTV 위치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나 감시해? 이건 언제 설치했어? 지금 이게 언제 설치했는지가 중요해? 네가 지금 이 집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울면서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난리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귀싸대기를 미친 듯이 때렸어요.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지연이 나이 또래 애랑 그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여자가 좋디? 저의 눈물에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사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내려간 것이었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에 고민이 되었어요.
여보, 나 알잖아. 내가 여태껏 여자 문제로 당신 속 썩인 적 있었어? 알잖아. 내가 진짜 실수한 거 인정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너는 바람핀 게 용서가 되겠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애들 생각하면 네가 더 그러면 안 됐지. 어떻게 딸 같은 여자들이랑. 알아. 나도 진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봐. 알잖아. 나 회사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거. 당신이랑 애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나 너무 힘들었어. 그때 당신한테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 사실 당신 몰래 정신과도 다녔어. 병원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더라. 사실 회사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도 여기 광주 처음 왔을 때도 너무 힘들었어. 여기서도 본사에서 쫓겨났다고 사람들이 개무시해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다른 여자들이랑 그 짓거리 했다는 걸 합리화하는 거야? 당연히 아니야. 그건 나도 잘못했어. 그런데 긴 시간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술집에서 여자랑 술 마시고 있더라. 걔네한테 이런 이야기 하니까 위로를 해주더라고. 물론 그게 서비스인 건 알지. 그런데 나도 그때 어떻게 되었나 봐. 그래서 몇 번 그러다 보니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걸 느끼더라. 당신이랑 애들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미안해. 등신 같은 남편은 회사에서 나가라는 압박 속에 우울증이 찾아왔고 광주지사에서도 혼자 힘들어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술집 여자한테 받았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듣기 싫다고 이혼하자고 하고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집에 오는 기차 안에서 한편으로는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바람을 필 수 있는지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머리는 이혼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마음은 힘들었던 남편을 받아주라고 하고 있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부러 CCTV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밤마다 상상되고 꿈에서까지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아쉽지만 네 번째, 마지막 사연이네요. 자신의 크나큰 비밀을 숨기고 결혼하려 한 남자 때문에 우리 사연자님은 파혼 직전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얼결에 다시 혼자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런 사연 쓰는 거 부끄러워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저의 이야기에 대해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수줍음을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결혼 선배님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결혼은 안 했지만 너무 오래 사귀어서 전 남자 친구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사실은 아직 고민 중이기도 하니까 그냥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남편이 될 사람과는 20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났어요. 같은 학과였는데 첫 수업날 서로 옆자리에 앉은 것을 계기로 엄청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친화력이 좋아서 학과 대표를 할 정도였고 저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정말 마음이 잘 맞고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잘 웃지도 않고 대화도 많이 안 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도 오래 알았던 사람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남편과 처음 만난 지 약 2달쯤 됐을 때부터 제가 남편을 좋아하는 감정이 단순히 친구로서가 아니라 이성으로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을 숨기느라 급급했던 것 같아요. 키도 훤칠하고 호남형 스타일이었던 남편은 학과 내 인기남이었고 저는 그냥 흔한 학과생 일 정도였으니까 남편이 저 같은 애를 좋아할 리 없다고도 생각했고 성격상 누군가한테 나 너 좋아해라고 말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친구로 지내면서 나중에 자연히 마음이 식을 때까지 곁에 있으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두루두루 모두와 친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저를 많이 찾고 제가 없으면 먼저 나서서 저를 불러오고 그랬을 정도라 사귀지는 않았어도 내심 제일 친한 친구의 포지션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사이로 지낸 지 1년, 남편이 주말에 같이 밥 먹고 영화를 보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기에 바로 수락하고 약속날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날 인생 최대로 꾸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고 화장도 한껏 신경 써서 나갔어요. 약속 장소에 가니 남편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은 자기가 이끄는 대로 가자길래 기쁜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날 유독 남편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여느 남자들처럼 엄청 털털하고 쿨한 성격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닌 거를 하나하나 살피더라고요. 파스타를 먹으러 가서는 파스타를 좋아하나, 파스타 말고는 또 뭐 좋아하냐 묻고, 영화를 보러 가서는 이런 장르를 예매했는데 너는 평소에 무슨 장르를 자주 보는지도 묻고, 하지만 제가 그리 눈치가 좋은 성격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묻나 보다 싶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답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른 낮에 만나서 저녁까지 놀고 각자 집으로 가기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대뜸 좋아한다면서 사귀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오늘 만난 게 고백 전 분위기를 돋구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고백을 받고 한동안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느 커플들과 똑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대도 기다려주고 자주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면 다시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 남편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편이랑 연애를 한 순간부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해서가 아니라 남편은 정말 객관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기부도 꾸준히 하고 봉사 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절 끌고 양로원이며 고아원, 유기견 보호센터까지 봉사를 데려가기도 했어요.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하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사귀면서 불안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좋아하는 또래 여자들도 많았지만 남편이 워낙 칼같이 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넘게 사귀다 보니까 저희는 자연스레 장수 커플이 되었습니다. 흔히 대학교 하면 캠퍼스 커플이 유행처럼 번지잖아요. 저희와 비슷한 때의 캠퍼스 커플로 사귀게 된 사람들 중에서 저희만큼 오래 사귄 애들이 없었습니다. 가끔 동창회 같은 느낌으로 대학 동기들을 만나면 야, 너네 아직도 사귀냐? 이게 인사보다 더 먼저 나올 정도였죠. 근데 보통 그 정도 사귀면 제 주변은 꼭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집안 사정은 어떤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는 하게 되는데 남편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은근슬쩍 말을 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귄 지 초반에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싶어서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오래 사귄 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의아했어요. 이번에 아버지 퇴직 준비 중이셔서 걱정이야 라는 말을 하면 아 진짜? 걱정되겠네. 근데 우리 영화 몇 시더라? 라는 식으로 아예 다른 주제로 말을 넘기니까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 남편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안 계셨으면 납득했겠지만 일단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 건 확실했어요. 가끔 저랑 데이트 끝나고 뭘 사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건 왜 사? 하고 물으면 아빠 드리려고 엄마가 사다 달라고 하셔 라는 식으로 부모님을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친이 저한테 집안 이야기를 잘 안 꺼내는 게 저랑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상의 관계로 가는 것, 즉 결혼까지는 별로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앞서 말했지만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랑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감도 들고 조금 슬픈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약 7년쯤 남편은 군복무까지 마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갔고 저는 이미 졸업 후 몇 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저희는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때 되니까 저는 예전과는 다르게 결혼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그랬습니다. 물론 부담은 주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돌려서 이번에 친구 결혼했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 나는 결혼은 늦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보니까 너무 늦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만 표현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이 동조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결혼은 저만 하고 싶은 거지 남편은 그렇게까지 간절하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러게 나도 친구 한 명 결혼했는데 벌써 애까지 있는 거 보고 부럽더라. 어차피 할 거라면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물론 서로 준비가 되면. 라면서 저한테 공감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꾸해주니 저는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기대감에 더 부풀었습니다. 그렇게 또 8년, 9년, 그리고 마지막 10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애 10년째 되는 해, 제 생일날 남편이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절 데려가서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과 진짜 결혼을 하게 된다니. 프로포즈를 받은 후 저희는 신혼집부터 먼저 알아보았어요. 신혼집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셔서 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은 곳에 작은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대신 남편이 집안 가구들을 채워줬습니다. 신혼집이라고 이름 붙일 집이 생기니까 이제 진짜 결혼이 코앞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부터 미리 준비하고 드디어 서로의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사귀면서부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많이 해나 그런지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우리 딸이 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잘 부탁한다 면서 너스테를 떨기도 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를 마치고 바로 남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었어서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무서운 분들이면 어떨까 겁도 먹었지만 다행히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누나도 한 명 있었는데 흔히 시집살이는 시누이가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만큼 시누이 될 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는데 다 큰애들이 결혼하겠다는데 내가 간섭해서 뭐해 하며 너무 쿨한 태도를 보여주셔서 여러모로 마음을 놓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전까지는 저희 둘이 시간을 보내는 일보단 서로 가족들 모셔놓고 함께 밥을 먹거나 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남편네 부모님이나 상대방 가족을 궁금해하시기도 했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들끼리는 더욱 볼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때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결혼 후에 살 신혼집이었으나 조금 충동적으로 결혼 전에 미리 같이 살아보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생활을 반년 정도 더 한 뒤 드디어 결혼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모두 지방에 사는지라 결혼식보다 더 일찍 저희 집에 묵게 되었어요. 어차피 시간 여유도 있는 만큼 오신 김에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를 모시고 여기저기 구경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먼저 남편에게 자기네 가족 다 미리 서울 올라와도 좋을 것 같아. 이제 결혼하고 나면 명절 같은 때 아니면 자주 못 뵐 텐데 더 시간 보내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했죠.
그렇게 시댁이 모두 올라오고 한 이틀은 정말 즐겁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었지만 제가 흔히 주변에서 듣던 시댁 분위기랑은 다르게 온화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를 대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일이 터지고 맙니다. 저희 신혼집은 방이 3개였어요. 하나는 저와 남편이 함께 쓰는 안방, 하나는 컴퓨터 방 겸 서재, 하나는 혹여나 나중에 아기가 생긴다면 아기 방으로 해둘 예정인 창고였어요. 침대는 킹 사이즈로 하나뿐이었기에 시부모님을 안방에 모시고 저와 남편은 창고에 대강 이불을 깔고 자기로 했고 시누이는 본인이 먼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시부모님은 먼저 주무시고 남편은 누나랑 이야기 좀 할게 하면서 거실에 나간지라 저도 간편하게 씻고 바로 잠에 들었어요. 엄청 피곤해가지고 푹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에나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갈증이 나서 어중간한 새벽쯤에 깼던 것 같아요. 옆을 보니 남편이 없어서 살짝 열린 문틈을 보니까 아직 거실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물이나 마시려고 일어나서 문을 더 여는데 남편이랑 시누이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너 올케한테 다 이야기한 거 맞지? 어떤 거? 우리 집 사정 말이야. 아빠랑 너 사업 망했어서 빚 있는 거. 올케 입장에서 시부모가 빚 있다는데 달갑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아빠 빚이야 올케가 안 갚아도 된다고 쳐도 네 빚은 같이 갚아야 될 테고. 아, 이야기 안 했어. 말해야 하는 거 아는데 말하면 결혼 안 한다고 할까 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두 푼도 아니고 말 안 할 거야? 말해야지. 얘 미쳤나 봐. 아니, 일단 난 혼인신고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지. 진짜 너는 내 동생이지만 나쁜 놈이다. 내가 너 같은 남자 만날까 봐 무섭다. 아휴,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빚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몇백, 몇천이 아닌 억 단위였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결혼 전 연애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물론 고민했겠지만 그래도 남편의 평소 인품을 믿고 결혼했을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한 배를 타는 이만큼 충분히 같이 갚아나갈 의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저한테 철두철미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부분에서 모든 신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잘 봐줘서 연애 기간 동안은 말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지극히 개인 사정인 만큼 결혼할 것도 아닌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랑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 최소한 프로포즈를 했을 때부터는 자기 이야기를 다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저희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결혼식을 치렀을 때까지 쭉 숨겼겠죠. 저는 또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듣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나가서 뭐라 하고 싶었지만 저도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계속 자고 있길래 저는 옆에 누운 남편을 깨웠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마지막 예의로 시댁이 제 말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남편이랑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처 놀이터 벤치에 앉자마자 당신 빚 있었어? 라고 직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길래 어제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 들었어. 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 화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뭘 숨기고 있는지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버지를 따라서 사업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저와 한창 연애를 하던 중이었던 듯 합니다. 사업이라고는 해도 아버지랑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 회사도 다니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보조적으로 사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나 봅니다.
원래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들어가면 저한테 자기 사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러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쫄딱 망하고 그 덕에 아버지와 본인이 사업 때문에 받았던 대출이 전부 빚으로 남은 거죠. 금액이 컸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갚아나가도 빚은 줄을 기세가 안 보였고 그 사이에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본인이 이럴 상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계속 연애만 하다가는 언젠가 헤어지고 결혼도 못할 것 같았다. 자기는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다. 부족한 돈은 누나랑 엄마가 도와준다고 해서 프로포즈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현실감이 안 느껴졌다고 할까요? 남편과 이야기가 끝나고 저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과의 말조차도 안 했습니다.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겠죠. 남편 성격상 그게 뻔히 보였습니다. 1초가 1시간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냉정하게 봤을 때 이미 믿음이 깨진 사람과 결혼을 지속할 수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숨긴 게 다른 거였다면 나름대로 납득을 하든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제 마음속에 덮든 무언가 다른 결론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결혼하는 사람할 때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걸 저한테 숨기려 든 게 들통난 순간 저는 어찌저찌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에 대해서 아주 큰 부분의 믿음을 포기하면서 살아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남남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 당신이랑 결혼 못하겠다. 당신 때문에 파토나는 거니까 비용은 전부 당신이 내. 그리고 연락하지 마. 나 잠깐 시간 때우다 올 테니까 그 사이에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줘. 여기 내 집이니까.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집이랑 멀지 않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백해진 얼굴로 시댁 식구들이 나가는 걸 보고 저도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네, 아마 정황상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는 남편이 설마 그걸 저한테 이야기 안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세 분은 잘못이 없죠. 사실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시부모님, 시누이 될 예정이었던 분들도 다 좋은 분들 같아서 결혼 생활이 더욱 기대가 됐는데 이 모든 걸 다 사랑하던 남편이 망쳤다니 순간 엄청 울고 싶어졌습니다. 결혼이 파토가 되니 친정 부모님들도 난리가 났고 이미 초대한 하객들에게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때는 정말 까마득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게 파토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미련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들끓더라고요. 이런 제가 너무 멍청하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도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애를 너무 오래 했나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남편이 첫 연애였거든요. 첫 연애, 10년간의 연인 생활, 그리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앞두고 맞이한 이별. 헤어진 초반에는 속았다는 분노로 아무 생각도 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의 불씨가 조금씩 사그라들다 보니 남은 자녀 감정들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출이 되나 봅니다. 남편에게서 꾸준히 연락이 오고는 있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이렇게 계속 그리움이 이어지다가 남편이랑 재결합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걱정도 되고 혹여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만났던 긴 시간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정신 차리라면서 쓴소리를 해주셔도 좋고 무슨 말이든 다 괜찮으니